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한 아이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 아이는 단언컨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죠. 그 아이를 만난 건 3년 전 남쪽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의 중학교에 발령받아 가면서부터였어요. 살다 보면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의 시련이 한꺼번에 올 때가 있잖아요. 진짜 뭐가 쉬었나 굿이라도 해야 하나 싶을 만큼 답답하게 일이 안 풀리는 때예요. 발령을 신청하기 전이 바로 제게 그런 시기였습니다. 5년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저 몰래 만나고 있던 여자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 거예요. 아이가 생겼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유경이 너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가 만난 시간이 5년인데 솔직하게 말해야지 싶어서. 애가 생겼다는데 차마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미안하다 유경아. 야, 김선우, 가식 떨지 마. 이제 와서 나 생각해주는 척? 우리가 그렇게 오래 만난 사이라 예의를 지켜야 할 것 같으면 뒤에서 나 몰래 여자 만나는 짓도 하지 말았어야지. 너한테는 내가 할 말이 없다. 미안해. 나 같은 거 잊고 잘 살아. 꼭 행복해라 유경아. 지랄하고 있네 진짜. 5년 만나 평생을 생각했던 남자친구에게 할 마지막 말이 지랄하고 있네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 나오다가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뜬 웨딩 사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그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 줄 알았어요. 저희 엄마한테도 정말 잘했고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아니어도 이만하면 평생의 반려자로 충분하겠다 싶었거든요. 남자친구에 대해 100% 다 안다고 생각했기에 그 배신감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혈액암으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정말 반 미쳐 살았습니다. 제가 전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알고 제게 투병 사실을 숨긴 거예요.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그 사실을 알았고 엄마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젊어서부터 끊임없이 여자 문제로 엄마를 괴롭혔던 아빠는 장례식장에 내연녀까지 부른 거예요.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저 여자를 엄마 장례식장으로 불러?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빠 회사 격리 보는 아줌마랑 아빠 바람난 거 엄마가 모르고 있었는 줄 아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나가. 아빠 여기 올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당장 저 여자 데리고 나가라고. 정말 삶이 다 지긋지긋해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영영 잠에 빠져 꿈에서 보고 싶은 엄마나 실컷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어도 꿈에 엄마는 나타나지 않고 어김없이 아침은 찾아와 눈은 떠졌죠. 도저히 그곳에서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도시 곳곳이 전 남자친구와의 추억이 가득했고 집에 있으면 엄마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결정적으로 친구와 함께 기분 전환이라도 하려고 들른 쇼핑몰에서 전 남자친구와 바람녀를 만나게 되면서 결심했죠. 그렇게 해서 온 곳이 외할머니가 살던 동네이자 엄마가 유년 시절을 보낸 남쪽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전교생이 70명도 채 되지 않은 작은 중학교로 발령받았고 그곳에서 중학교 1학년에 담임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저희 반의 학생으로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남지효. 오늘 지효 안 왔는데요? 왜 안 왔는지 아는 친구 있니? 없을걸요? 그리고 이유도 없을 거예요. 걔 원래 그러거든요. 6학년 때도 이유 없이 그냥 학교 오기 싫으면 안 왔어요.
아이가 처음 결석하기 시작한 건 중학생이 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였습니다. 듣자하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결석이 잦았던 아이였고 학교에서도 그걸로 문제가 꽤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먼 지방 시골로 왔지만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만큼 아이들에게는 책임감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처에 아이가 졸업했던 초등학교에 찾아가 작년 담임 선생님을 만났죠. 아, 지효요? 그 녀석도 무단결석하던가요? 아휴, 그래도 중학생 올라가서는 달라질지 했는데 역시 사춘기라 힘들어요. 혹시 왜 무단결석하는지 아실까요? 부모님께 연락드리려다가 먼저 선생님 만나서 말씀드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왔거든요. 아, 그게 지효 편부모 가정이에요. 작년 여름에 지효 어머님께서 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그 후로 그러는 거예요. 애가 엄마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큰 아이인데 충격이 컸던 거죠. 아,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자꾸 마음을 쓰고 싶었던 게요. 저도 비슷한 시기에 엄마를 보냈고 예기치 못했던 작별이라는 점에서 그 아이의 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전 담임 선생님의 말로는 그렇다고 특별히 사고치고 다니는 건 아니고 엄마 유해를 뿌린 강가나 함께 시간을 보낸 장소에 가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작은 마을이라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흉흉한 세상이잖아요. 작년에 아버님이랑 이곳저곳 꽤 찾으러 다녔어요. 고생 좀 하실 겁니다. 그래도 나쁜 아이는 아니니 이해해 주세요. 뼈 부러지는 것보다 마음 아픈 게 더 오래 가잖아요. 착잡한 마음으로 아이의 전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돌아간 뒤 저는 고민 끝에 아버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이 문제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니 아버님께서도 조만간 먼저 학교로 찾아오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모두 하교한 후 빈 교실에서 아이 아버님을 만나게 됐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호 담임 신유경이라고 합니다. 신유경이라고 하셨나요? 아, 혹시 마당에 감나무 두 그루 있던 집이 할머니 댁 아니었어요? 어? 그걸 어떻게 하세요? 맞네, 유경이. 나야, 건우 오빠. 남건우. 기억 안 나? 너 중학교 때까지 방학이면 내려와서 나랑 같이 놀았잖아. 긴가민가 했는데 어렸을 때 얼굴도 좀 보인다. 그 순간 저도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기억 속에 묻혀있던 과거 지인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그 남자는 어린 시절 제가 외할머니 집에서 머물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던 같은 동네의 오빠였죠. 그 오빠의 여동생이 저와 동갑이라 셋이 자주 어울려 놀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오빠를 학부모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어머 세상에, 오빠 아직도 여기 살고 있었어? 아, 그러고 보니 옛날에 오빠 결혼했단 소식 들었던 것 같다. 들었으면 연락이라도 하지. 너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고 궁금했었어. 아무래도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찾아갈 일이 없어서 그렇게 되더라. 핸드폰 번호라도 알았으면 연락해봤을 텐데 오빠가 지우 아빠일 줄은 몰랐어. 주연이는 잘 지내? 주연이도 5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 애가 둘이야. 넌 아직이야? 여기 혼자 발령 온 거 보면 모르겠어? 오빠는 대체 언제 결혼한 거야? 애가 빨리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 그나저나 나도 놀랐다. 우리 지호 담임이 너라니. 동네 사람들한테 서울에서 젊은 여자 선생님 왔다는 말은 들었거든.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만나게 된 인연과의 이야기는 길어져 퇴근 후 따로 저녁도 먹었습니다. 아이 이야기와 더불어 그간의 소식을 알게 됐는데 그 오빠는 22의 아이를 낳아 살다가 작년에 사별했더라고요. 그것도 늦둥이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병이 발견돼 아이도 아내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일도 돌아오지 않았으니 그 부녀의 마음이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나는 어떻게든 지호 하나만 보고 버텨보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 갑작스럽게 엄마 잃은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여자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 한계라니 오빠. 나는 부모가 돼본 적은 없지만 선생님으로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애들은 애들이야. 그 생각 하나만 하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엄마 사랑, 아빠 사랑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마음 다해서 진심을 전하면 생각보다 애들은 단순해서 다 이해해. 그러니까 오빠 역할 진짜 중요하거든. 알지. 아는데도 잘 안 되네. 어제 오늘 학교 안 가고 근처 강에 갔던 모양이야. 걸어서 40분은 좋게 걸리는데 거길 그렇게 걸어서 오고 가. 거기에 애 엄마 유해를 뿌렸거든. 아, 그래도 학교는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좋은 수가 없을까? 작년엔 그래서 내가 매일 학교 데려다 주고 선생님 마중 나오는 것까지 보고 가곤 했거든. 근데 지금은 나도 일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게 쉽지 않아. 그러면 어쩌지? 아, 그러면 오빠, 내가 가는 길에 들러서 지호 데려갈까? 뭐? 아이, 그건 좀 그렇지. 아무리 담임이라도 그건 민폐라. 민폐는 무슨. 오빠 딸 아니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그렇게 했을 거야. 그렇게라도 학교 나오게 해야지. 위험하게 매번 그렇게 방치할 순 없잖아. 오랜만에 만난 너한테 면이 안 선다.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사는 이야기도 하고 아이 이야기도 하고요. 결국 아이 학교 등교 문제는 매일 아침 제가 픽업하기로 했어요. 오빠는 문득 생각났다는 듯 헤어지기 전에 당부하더라고요. 괜히 너랑 나랑 어린 시절 친구였다는 거 알면 너 만만하게 볼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아는 체 하지 말고 선생님으로서 결정한 일이라고 하자. 그럼 선생님으로서 결정한 일이지 뭐 오빠 딸이라서 그럴까봐? 알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일 아침에 내보내. 나 밖에 차 대고 있을게. 다음날 오빠가 신신당부했는지 아이는 아침에 순순히 나오더라고요. 선생님을 하면서 매번 새삼 놀라게 되는데 관심이 없던 아이도 관심을 갖고 찬찬히 보다 보면 처음 본 아이처럼 새로워요. 분명 일주일은 매일 보던 얼굴인데 처음 만난 것처럼 생김새와 표정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안녕 지효야. 이제 매일 아침 선생님이랑 같이 등교하기로 했거든. 아빠한테 들었지? 하지만 아이는 제 말에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겠다 무언의 시위라도 하듯 뒷좌석에서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고 꼼짝도 하지 않았죠. 다년간의 중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바로 아이들과의 교감이었어요. 초임이었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당황하고 마음이 불편해 쩔쩔맸겠지만 그 아이 정도면 사실 순하고 착한 반항축에 속했죠. 그렇게 매일 아침 학교 등교하면서 저는 대답 없는 질문과 무수한 혼잣말을 해댔습니다. 너네 아이브 좋아한다며? 쌤은 하나도 몰랐다가 하도 애들이 이야기해서 멤버도 다 알거든? 노래도 듣다 보니까 좋고 그래서 쌤 콘서트도 갔었어. 지호도 좋아하니? 오늘은 날씨가 진짜 좋다. 꽃샘추위도 끝나고 이제 진짜 봄이겠다. 쌤 어렸을 땐 저기 저수지 근처 벚꽃길 있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거기 벚꽃이 있으려나? 지효야, 아침 먹었어? 쌤이 만든 샌드위치거든? 쌤이 뭘 많이 할 줄은 아는데 양 조절을 못해. 오늘도 이렇게나 많이 싸버린 거 있지? 이거 먹고 나머지는 애들이랑 가져가서 너가 만들었다고 하고 같이 먹어.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 모습을 보고 웃으셨을 겁니다. 선생이 원맨쇼하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애써 선생님이 되라고 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우리 딸 참 열심히 산다 그랬겠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겁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등교를 함께 했고 한 달 개근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 애들이 좋아한다는 젤리를 구해다 줬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제 말에 대꾸하더라고요. 자, 한 달 개근 축하 선물. 이거 너희들 사이에서 인기라며? 유튜버들이 많이 먹어서 유명해진 거. 이 근처 편의점에선 안 팔길래 쌤이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가져왔어. 선생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매일 아침 선생님 애쓰시는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 마음이 나아지진 않아요. 선생님도 우리 엄마 못 살리잖아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아이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상황이라 늦지 않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 선생님이 지효 엄마를 살릴 수 있었더라면 선생님도 선생님 엄마를 살렸겠지. 백미러로 아이가 무슨 말이냐는 듯 쳐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 역시 솔직한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는 제 진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선생님도 작년에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사실 지금도 실감이 안 나. 엄마 카톡을 아직도 살려뒀는데 가끔 생각날 때마다 연락해. 편지 쓰는 것처럼. 답장은 없어도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좀 낫더라. 거짓말. 에이, 야. 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 걸고 거짓말을 하냐? 아이들은 참 단순해요. 진심을 다해 문을 두드리면 결국 문이 열립니다. 저는 백미러로 살짝 달라진 아이의 표정을 봤어요. 동질감이란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마음으로 어루만지면 결국 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뒤로 저희는 등굣길에 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저를 찾아와 말을 걸기도 하고 발표 시간에도 곧잘 하더라고요. 아이 문제로 오빠와도 자주 연락하게 되면서 부쩍 가까워졌고요. 지인이 하나도 없는 시골인데다가 학교 선생님들도 제 또래가 없던 차에 좋은 친구이자 학부모였습니다. 오빠도 조금씩 변하는 아이의 모습을 느끼며 참 좋아했어요. 이젠 깨우지 않아도 제 시간에 일어나 시간 맞춰 나가더라. 너랑 등교하는 게 꽤 재밌는 모양이야. 대체 비결이 뭐야? 여자들끼리만 통하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말해주셔도 모를 겁니다. 말 좀 해주라. 14년째 초보 아빠 딱지 지겹다 지겨워. 이럴 줄 알았으면 애 육아에 좀 더 힘을 쓸걸. 너무 애 엄마한테만 맡겼나 봐. 그래도 나쁜 아빠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애 엄마 빈자리를 이만큼이나 못 채우는 걸 보면 내가 그렇게 좋은 아빠도 아니었던 거지. 오빠, 내가 지호랑 이야기하면서 놀란 게 뭔 줄 알아? 오빠 생각보다 지호 되게 단단하고 속 깊은 애야. 내가 자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잘 알고. 그러니까 당연히 오빠가 애쓰는 것도 잘 알겠지. 오빠가 지호한테 표현이 서툰 아빠였던 것처럼 지호도 자기 아빠한테 표현이 서툰 것뿐이야. 고맙다, 유경아. 너 아니었으면 지금 어땠을까 싶어. 그렇게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만 같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 엄마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괜찮아지는 것 같았던 아이도 엄마의 기일이 다가오자 동요하기 시작했고 한 달 전쯤엔 등교 거부가 시작되었죠. 결국 무슨 말을 해도 방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오빠의 말에 가정 방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마음처럼 다시 꽉 닫힌 문을 두드렸어요. 지호야, 선생님이야. 일주일째 학교에 안 와서 와봤어. 지호야, 선생님 말 듣고 있지? 하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기척은 없었어요. 주말이라 특별한 일정이 없던 저는
아이의 방문 앞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호야, 이 이야기는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엄마도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선생님 엄마는 혈액암이었거든. 근데 선생님이 그때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그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푸념만 했었어. 엄마 아픈 것도 모르고 내 마음 아픈 것만 토로하다가 엄마랑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그게 한 번씩 생각나서 너무 후회가 되더라. 보고 싶고 후회가 되고 딱 하루만 허락이 됐으면 좋겠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그런 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14살 아이에게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도 놀랄 만큼 그런 이야기가 어렵지 않게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엄마와 있었던 일들, 후회가 되는 일들, 만약 다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아이가 모습을 드러냈죠.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저 앞에 흐르는 강이요. 어? 강? 그 강 끝에는 뭐가 있어요? 강 끝에? 강 끝에는 바다가 있지. 저 좀 거기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그건 아이가 제게 처음으로 했던 부탁이었습니다. 엄마의 유해를 뿌린 강이 어디에 닿는지 그게 궁금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아이를 태우고 강줄기 끝에 이어진 한 남해 바다로 갔어요. 한적한 해변이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는데 혼자 있고 싶다고 해서 저는 차에 남았죠. 멀리 쳐다보고 있으니 모래사장 위에서 한참 바다를 보고 서 있더라고요. 30이 넘어서 하게 된 이별도 이렇게 가슴 아프고 견디기 어려운데 14살 그 작은 아이 몸 안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엄마와의 이별을 견뎌야 하는 아이가 너무 안쓰러웠죠. 그렇게 1시간가량 혼자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아이는 차에 타자마자 이제 됐어요 하더라고요. 그러곤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옆에서 조용히 그러는 겁니다. 제가요,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선물해주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선물? 그게 뭔데? 자유요. 엄마한테 자유를 주고 싶었어요. 엄마는 자유가 없이 사는 것 같아서. 지호는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냥 그렇게 보였어요. 우리 엄마 이름이 양희정이거든요. 양희정은 없고 며느리, 아내, 엄마 그렇게만 살았거든요. 그렇구나. 지호는 14살인데 그런 것도 알고 기특하다. 선생님은 34이 됐는데도 나중에야 알았어. 선생님 엄마 이름은 오진숙이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오진숙은 없이 내내 엄마, 아내 그렇게 살았더라고.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그런 걸까요? 선생님도 저를 지호야 하고 불러주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엄마를 희정이라고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엄마의 삶이 너무 아깝고 나만 아니었어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엄마는 행복했을까요? 선생님도 엄마가 돼본 적은 없으니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확실한 것 같아. 선생님 엄마도 지호 엄마도 분명 선생님이나 지호 덕분에 행복하셨을 거야. 분명히. 제 말에 아이는 제가 보이지 않는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내 코움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요. 저희는 돌아오는 길 말없이 많이도 울었어요. 아주 나중에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남에게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 말을 하게 해주셔서 많이 고마웠다고요. 그 아이는 아마 제 나이가 되기 전까진 아마 모를 겁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고맙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그 아이에게 고맙다고 생각한 마음이 훨씬 크다는 것을요. 그 작은 아이에게 저도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예견하지 못했던 이별을 경험한 두 사람에게 나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집에 도착해 아이를 퉁퉁 부은 눈으로 집으로 들여보내며 멋쩍게 웃었죠. 내일은 학교 나오는 거지? 네, 나갈게요.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에 안 데리러 와주셔도 돼요. 선생님이랑 같이 등교하는 건 너무 재밌는데 애들 시샘 받긴 싫거든요. 제 힘으로 가볼게요. 그래, 약속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아이가 만든 그 끈끈한 유대의 힘이 산산이 부서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해 방심에 생긴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이 문제로 그리고 알던 지인이라는 이유로 오빠와 자주 만나게 되면서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 만나게 되는 날들이 생긴 겁니다. 사랑이 불꽃이 튀고 활활 타올라야만 결혼으로 이어지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함께 있는 게 편해서 좋았는데 만나다 보니 함께 있는 게 즐거워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빠만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오랜 고민이 필요할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있다 보니 결혼을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내가 과연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복병은 아이가 아니라 따로 있었어요. 건우야, 재혼한다면서? 네 고모한테 들었어. 아, 그렇게 됐어요. 아직은 고민 중이라 확실치 않으니까 그냥 모른 채 해주세요. 듣자 하니 학교 선생님의 지호 담임 선생님이라면서? 아가씨, 나는 건우 요만할 때부터 봐와서 친이모라고 생각하고 하는 얘기예요. 건우나 지호 생각하면야 새엄마 두 팔 벌려 환영이지만 난 좀 아니라고 봐. 네? 그게 무슨... 건우야, 재혼할 때 하더라도 솔직하게 말할 건 말해. 지금이야 나이 들어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네 엄마 아직도 정정하다. 그 성미의 며느리 2번 죽이는 게 어려울까? 이모,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도 다 생각이 있겠지. 지호 생각해서 새엄마 빨리 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알지만 그래도 전처럼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마. 자주 가던 잘하는 식당 주인을 비롯해 오빠의 재혼 소식을 들은 사람마다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보통 애 있는 호랩이면 주변에서 어떻게든 혼자 살지 말라고 등 떠밀어 보낸다던데 오빠는 반대였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오빠는 머뭇거리다가 어머니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며느리 잡아먹은 시어머니라는 소문이 있을 만큼 호되게 시집살이를 시켰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병으로 죽긴 했지만 소문난 시집살이에 마음의 병이 생겨 그렇게 된 거라고 뒷말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그거 내가 많이 후회하는 부분이거든. 우리 어머니랑 지호 엄마 사이에 제대로 균형을 잡지 못한 거. 그래서 너랑 재혼하게 되더라도 그 문제만큼은 확실히 잡을 생각이어서 미리 말 안 하려고 했어. 아, 그렇구나.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한테 모든 기대를 걸고 사셨는데 사실 우리 형 서울에 산다지만 그냥 그렇거든. 엄마가 평생 모아둔 돈으로 대학도 보냈는데 그렇게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대단한 효도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엄마 성격 때문에 형수랑도 사이가 틀어져서 인연 끊은 지 좀 됐는데 그 첫째 며느리 역할까지 애엄마가 다 했었어. 나중에 알겠더라. 내가 불효자 소리 듣기 싫어 결국 나쁜 남편이었다는 거.
사람이 떠나보내고 나면 돌이킬 기회가 아닌데도 사람은 딱 하나를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저 아픈 것만 신경 쓰고 엄마 아픈 것을 몰랐다는 거,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됐는데 오빠는 고부 갈등을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게 두고두고 후회된다고 했죠. 저희는 결혼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기로 했지만 이미 불붙은 마음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도시를 떠나 그곳에 올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오빠 역시 아내를 떠나보낸 후 아예 재혼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딸에게 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던 것이고요. 사람 인연이 허무하게 벌어지기도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붙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확실히 결혼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저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을 마주보고 섰습니다. 바로 아이에게 허락받는 일이었어요. 다 큰 어른들의 일에 아이들의 허락이라니. 당치 않은 말 같지만 제가 딱 하나 걸어둔 결혼 조건이 그거였죠.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저는 처음으로 담임 선생님이 아닌 아이 아빠의 재혼 상대로 아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처 도시의 좋은 식당으로 제 아빠 때문에 억지로 나온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얼어붙고 말았죠. 선생님이 여기 왜? 지호야, 많이 놀랐지? 실은 선생님이랑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이였어.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유로 만나다 보니까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알게 됐고. 지호야, 아빠 큰 마음 먹고 한 결정이야. 오로지 아빠 위해 한 결정이 아니라 지호 위해서. 뭐가 날 위해서인데? 예상했던 대로 아이는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빠를 바라보던 표정은 단숨에 공격적으로 변했고 저는 한 발자국 물러서 있어야 했죠. 지호도 선생님 좋아하잖아. 선생님이 지호한테 큰 힘이 되어주었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선생님이 필요했지. 엄마가 필요하댔어? 지호야. 나 위해서라고 하지 마. 뭐가 날 위해선데. 아빠는 왜 그렇게 항상 이기적이야? 왜 항상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만들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는. 선생님,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셨어요? 처음부터 우리 아빠랑 잘해볼 생각으로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였어요? 아니야, 지호야. 그게 아니라 선생님은 진심으로 지호 마음을 이해해서. 이해요? 이해하는 사람이 제 새엄마가 된다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이해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제가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줄 알면서. 가끔 어른은 그저 나이만 먹은 어린애 같단 생각을 해요. 오래 살았다고 해서 더 현명한 판단이나 생각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일은 저도 무척 미숙한 선택이었다는 걸 압니다. 나이가 있고 더 고민하는 건 허무하게 시간만 보내는 일이니 어차피 부딪혀야 할 일이면 그냥 빨리 부딪히고 말자 그랬던 거예요. 그 한 번의 만남이 그동안 쌓아왔던 공든 탑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면 더 신중했겠죠. 하지만 처음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다짐대로 저희는 결혼을 보류했습니다. 학년이 바뀌었지만 작은 학교인 만큼 제가 2학년 담임을 맡게 되면서 또 재학생이 되었어요. 아이에게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고 전처럼 돌아가 보려고 했지만 그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오빠는 아이를 위해 대단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야 실은 우리가 그 작은 아이에게 큰 배려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겁니다. 갑자기 학교로 누군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가보니 저희 엄마 또래의 중년 여자였는데 전 보자마자 그 사람이 오빠의 어머니라는 걸 알았죠. 날이 좋아 교내의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 이빨 빠진 호랑이라느니 며느리 잡아먹은 시어머니라느니 그런 흉흉한 소문이 왜 났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내가 뒤늦게
애 고모한테 듣고 알았어요. 우리 건우랑 만나고 있다면서요? 결혼식은 언제 할 생각이에요? 당장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도 결혼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요? 나 때문인가? 동네 사람들이 다들 그러니까. 내가 지효 엄마 잡아먹었단 소리에 겁먹어서 그래요? 아, 그건 아니에요. 내 아들이지만 우리 건우 참 좋은 애예요. 걔가 얼마나 효자인데 자기 형이 할 일을 다 해요. 자식이리니 솔직한 마음으로 남자가 여자애 키우면서 살기 힘들잖아요. 나는 그래서 내 아들 내조하고 지호 좀 챙겨줄 여자 있음 누구든 좋다 싶어서요. 지호 엄마 갑자기 그렇게 되고 뭐 그게 내 탓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나중에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은 들대요. 어머님 하시려는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았어요. 하지만 그 문제는 저랑 오빠가 상의해서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순 없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왜요? 나 때문이라면 내가 반성을 많이 했다니까? 그게 아니라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난처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저 멀리서 벼랑간 비명 같은 게 들려 돌아보니 아이가 소리를 꽥 지르며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턱끝까지 찬숨을 몰아쉬며 제 할머니를 보고 그러는 겁니다. 할머니! 뭐예요? 할머니가 왜 우리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뭐야? 내가 너 선생님 좀 만날 수 있지? 그게 뭐 대단한 문제라고 그러는 거야? 만나지 마세요. 할머니가 왜 우리 선생님을 만나요? 왜? 아니 이게 진짜 너 왜 그래?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서 가시라고요. 지호야 왜 그래? 할머니 팔 다치시잖아. 잡아당기지 말고. 선생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보호자가 아빠지 할머니예요? 왜 할머니를 만나요? 저희 할머니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자기 할머니를 끌고 가버린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라 그날 오빠를 만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그러는 겁니다. 설마 그것 때문인가? 뭐 때문인데? 아니야, 아무것도. 유경이 너는 엄마가 했던 말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엄마잖아. 아무래도 나 생각해서 이때다 싶어 재혼시키고 싶었던 거겠지. 오빠는 신경 쓰지 말라면서 아이의 행동에 대한 의구심만 키웠고 아이를 따로 불러 물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혼 해프닝 이후 저를 봐도 꾸벅 인사만 겨우 하던 애였거든요.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만 반복할 뿐 왜 그랬는지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뒤로 어머님이 학교에 찾아오는 일도 없었고 따로 연락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고야 만 거예요. 오빠, 어떡하면 좋지? 왜? 무슨 일인데? 그게 나 임신한 것 같아. 뭐? 그건 절대 계획하지 않았고 계획해서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아이 낳을 욕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게 되더라도 있는 아이 하나만 잘 키우자는 생각이었지 둘째를 가질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데 15살 터울이 나는 누뚱이 동생이라뇨. 뱃속에 생긴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졌죠. 의도치 않게 아이에게 죄인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결혼하자. 그게 뭐야? 어쩔 수 없으니까 결혼하자는 거야? 아, 싫어. 이렇게 된 마당에 프로포즈가 무슨 소용이야. 내가 프로포즈 해달래? 약속했잖아. 지호가 원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지호한테도 그렇게 약속했는데 덥석 애가 져서 결혼한다고 하면
애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나 못해. 나 안 해. 그럼 어떻게 아이 지우겠다는 거야? 아, 진짜. 몰라. 모르겠다고. 정말 머릿속이 마구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 내뱉은 이야기를 번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떠난 발령지에서 이렇게 스펙타클한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소가리와 동시에 입덧이 시작되었고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으려니 고역이더라고요. 급식실 근처는 가지도 못하고 도시락을 싸다 겨우 배만 채우는 수준이었어요. 그날도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헛구역질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양호실에 가서 누웠습니다. 임신이란 게 정말 2번은 못 해먹을 짓이다 싶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반쯤 정신을 놓고 누워있는데 누군가 들어와 커튼을 열어젖히고 들어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아이가 서 있었어요. 아빠한테 들었어요. 어? 뭐?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이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그런데 저와 상의도 없이 아이에게 솔직하게 말해버린 거예요. 아이를 설득한다는 이유로요. 그건 거절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는 거지 설득이 아니잖아요. 지호야, 신경 쓰지 마. 아니, 못 들은 걸로 해. 아빠가 너한테 그런 이야기까지 할 줄은 몰랐어. 아빠는 어젯밤에 저 잠도 못 자게 해놓고 그 얘기하면서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왜 선생님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선생님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해. 지호야, 선생님이랑 아빠가 결혼하지 않는 건 너 때문이 아니야. 애초에 네가 아니면 선생님은 결혼까지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 반드시 결혼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아이는 간이 의자에 앉아 한참 손만 꼼지락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짧은 한숨을 쉬며 그랬죠. 하세요. 어? 우리 아빠가 그렇게 좋으면 결혼하시라고요. 아니야. 선생님은 그렇게까지 결혼할 생각은 없어. 그럼 애는 혼자 키우시려고요? 내 동생인데? 동생? 아무튼 전 말했어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얼떨결에 아이에게 허락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내심 고대하던 일이어서 그런지 애아빠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던 일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어쩌면 전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보다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를 정도로요. 결혼식은 아이를 낳은 후에 진행하기로 하고 먼저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이빨 빠진 호랑이가 어슬렁거리며 접근하더라고요. 틈만 나면 전화해 저녁 먹자고 하거나 임신했으니 잘 먹어야 한다며 원하지도 않는 반찬을 핑계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거요. 다행히 지난 고부 갈등으로 큰 후회가 있었다던 남편이 중간 역할을 해주었지만 직접 부딪힐 때마다 힘들긴 했죠. 몸 무거워졌다고 그렇게 내내 앉아있으면 안 돼. 일어나서 걸레 좀 빨아다 바닥 좀 닦고, 어? 반찬도 부실하게 그렇게 먹지 말고 내가 해준 거 다 먹었어? 어머님이 해준 게 전부 짠지라 금방 먹기 힘들어요. 온갖 장아찌를 다 담아오셨던데요. 간장에 절이면 맛없는 거 없다. 그만한 밥도둑이 어딨다고. 너 오후에 일 없으면 나랑 시장에 좀 가자. 갑자기 시장에요? 집에 앉아있으면 뭐하냐. 장날인데 가서 구경 좀 하고 그러는 거지. 매일 직접 전화하라는 거나 집으로 불러 은근히 집안일을 시키는 거야 남편이 다 막아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없을 때 찾아오거나 특별히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게 문제였죠. 아무래도 시어머니 명성이 있다 보니 은근한 스트레스가 돼서 배뭉침도 심해져 걱정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딸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할머니랑 살래. 할머니 집에 보내줘.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할머니랑 살다니. 너 할머니 별로 좋아하지도 않잖아. 나 이제 곧 고등학생 되는데 앞으로 애 태어나면 이 집에서 어떻게 공부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머니랑 사는 게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왜 할머니랑 살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 그래, 지호야. 그런 이유라면 엄마도 찬성하기 힘들어. 그리고 무슨 이유가 됐던 가족이 같이 살아야지. 왜 같은 동네 사는 할머니 집에 가서 살아?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해주네. 남지효. 남이 되자는 게 아니잖아. 그냥 할머니랑 같이 살겠다는데 왜 그래? 두 사람이 사이가 좋아도 허락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남편 말로는 원래도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던 애였고 제 엄마가 죽고 나서는 아예 싫어했답니다. 한동안은 만나도 인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요. 그런데 그런 애가 갑자기 제 할머니랑 살겠다고 하니 이해가 되겠나요? 대체 이유가 뭔지 말은 안 해주는데 내심 제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호 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너 때문에? 왜? 동생 생겼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했지만 나를 엄마로 받아들이긴 힘든 거지. 나한테 한 번도 엄마란 소리 안 하잖아. 그걸 바란 건 아니지만 지호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마음 쓰여.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이렇게 된 거 어떡해. 너 나갈 거야? 그렇다고 지호를 내보낼 수도 없잖아. 그건 안 돼. 당연하지. 나도 절대 허락 못해. 하지만 사춘기 온 중학생 고집을 누가 말려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아두었는데 짐 싸서 제멋대로 할머니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전화를 하는 사람도 전화를 받는 사람도 어찌나 황당하던지요. 지호, 제가 왜 짐가방을 들고 여기로 왔니? 너 지호 내쫓았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제가 나갔으면 나갔지 어떻게 지호를 쫓아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제가 나랑 살겠다고 쳐들어와? 다른 애도 아니고 지호가. 그러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애 키우는 부모님들 별별 일 다 겪고 사시겠지만 제 온 가족은 더 종잡을 수 없는 일에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통증이 있어 집에 남고 남편이 가서 애를 데려오기로 했는데 실패하더라고요. 고집이 보통이 아니야. 큰 소리로 혼냈는데도 꼼짝도 안 해. 일단 좀 기다려주자.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지내다 아니다 싶으면 오겠지. 그렇게 어른들 중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시어머니와 딸의 동거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시어머니도 싫다고 하셨었어요. 살가운 손녀도 아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싫다고 도끼 눈으로 쳐다보던 손녀가 뭐가 예쁘냐면서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된 이후 게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문턱이 닳도록 집에 드나들던 시어머니의 발길도 줄었고 전화도 거의 오지 않았거든요. 딸이 가 있으니 오히려 제가 더 자주 연락하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단답형으로 필요한 말에만 대답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댁에 가서 함께 식사하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딸이 안 보는 사이 눈을 흘기며 그러더라고요. 어이구 독한 년. 지 엄마도 안 저랬는데 대체 어디서 저런 게 나온 거야? 어머니, 지호가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다. 시어머니는 불만이 있어 보였지만 툴툴거릴 뿐 딸에겐 대놓고 뭐라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조금 씁쓸한 게 있다면 딸은 오히려 함께 살 때보다 표정이 더 밝아지고 건강해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 간섭이 줄어 몸도 마음도 편해진 건 있지만 딸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좋지만도 않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더 멀어진 것 같은 거리감도 아쉽고 가족이 되면서 더 애매한 사이가 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렇게 저는 10달을 품어 둘째 딸을 얻게 되었어요.
둘 다 제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딸이지만 이상하게 둘째는 제가 배 아파 낳은 딸인데도 첫째보다 정이 덜 가더라고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도 저는 첫째 딸에게 가장 사랑하는 보물 1호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때도 16살 터울의 여동생이 태어난 게 아이에게 충격이 될까 엄청 신경 썼었어요. 지호야, 지호 동생 지훈이야. 우리 지호만 못해도 예쁘지? 네. 딸은 아이를 신기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검지 하나로 조심스레 볼도 만져보고 손가락도 만져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옆집 아이 보듯 대단한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 딸의 태도에 저는 조금 초조했죠.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까 봐서요. 그래서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아이 맡길 친정엄마도 없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니란 이유로 봐주지도 않아 딸과 단둘이 보낼 시간이 많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저녁을 먹으러 간다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등 저 나름대로 애를 썼죠. 지호야, 그러지 말고 집으로 들어와.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까지 있는데 언제까지 할머니 집에서 살려고 그래? 지금은 할머니 집이 더 편해져서 싫어요. 내가 더 노력할게. 지호 마음에 들 때까지 엄마가 더 노력하실 거 없어요. 충분히 잘해주고 계세요. 이보다 더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저는 절대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딸은 단호했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절대 집으로 돌아갈 일이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죠. 안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연락도 잘하고 대화도 잘하면서 왜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싫은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그 속 깊은 아이의 배려였던 거예요. 그렇게 잘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휴직 중인 제게 동료 교사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교사는 딸의 담임이었죠. 신 선생님, 지호 학교에 안 왔는데 무슨 일 있어요? 지호가 안 왔다고요? 정말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함께 산 이후로 한 번도 무단 결석을 하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깜짝 놀라 어머니께 전화드렸더니 어머니는 아침에 학교 가겠다고 나갔다는 거예요. 또 일이 터졌구나 싶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남편의 전처 기일날이었어요. 전처의 바람대로 기일이라고 해서 제사상을 차리진 않았습니다. 대신 기일이면 아이와 함께 아내를 떠나보낸 강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린 딸을 시어머니께 떠맡기듯 두고 딸을 찾으러 간 거예요. 하지만 딸은 강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다던 생태숲에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동네 어른이 오전에 읍내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경찰에 신고했는데 가출 신고도 들어갔고 일단 기다려보자는 미온적인 태도에 저희 부부 마음만 타들어갔죠. 오빠, 어떡하지? 지호 진짜 멀리 가버린 거면 어떡해. 일단 기다려보자. 엄마 말로는 오전까지도 별일 없었다고 했는데. 어떡해. 다 내 탓이야.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말 하지 마. 지호도 그랬다며. 이 이상 어떻게 더 잘해주냐고. 나도 동감해. 누구도 너한테 계모라고 손가락질 못해. 남편이 최선을 다해 위로해 주었지만 제가 부족한 엄마인 탓에 아이가 가출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어요. 일단 가출 신고를 해놓고 그야말로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라 막막한 마음의 시댁으로 돌아왔죠. 엉겁결에 둘째 손녀를 돌보고 있던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보며 못마땅한 듯이 혀를 찼습니다. 기어이 일을 치지 그게, 기어이.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갑자기 애가 이렇게 사라진 적은 없잖아요. 너 지호 그게 왜 나랑 산 줄 아냐? 네? 그 영악한 것이 너 때문에 나랑 산다더라. 왜요? 제가 같이 사는 게 싫어서요?
차라리 그랬으면 내가 저거랑 쿵짝이라도 맞아서 잘 살았지. 같이 살면서 새파랗게 어린 소녀 눈치 보고 사는 게 얼마나 구역이든지. 걔, 나 감시하러 온 거야. 너한테 전화 하나 안 하나? 너 찾아가나 안 찾아가나? 네? 그게 무슨... 여기 온 날부터 나 앉혀놓고 협박하더라.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내내 담아뒀던 말을 나한테 아주 무섭게 꺼내는 거야. 내가 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조망만한 눈으로 다 보고 있었다고. 시모는 진절머리 난다는 듯 이를 갈며 그러더군요. 딸이 오자마자 했다는 이야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그런 이유로 할머니랑 살겠다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누군 할머니랑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요? 나도 가서 아빠랑 새엄마랑 살고 싶어요. 그럼 가. 누가 살라던? 오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와서 그러고 뻗팅기고 있냔 말이야. 할머니 때문에 엄마 많이 힘들어한 거 알아요. 엄마는 내 동생 같고도 병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병이 할머니 때문에 안 생겼다는 보장이 있어요? 뭐야? 갑자기 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너 내 속 뒤집으러 왔냐? 그러니까 똑바로 하시라고요.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새엄마한테 똑같이 하면 저 가만히 안 있어요.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저 할머니 때문에 죽는다고 유서 써놓고 엄마 따라가요. 뭐야? 할머니가 새엄마 괴롭히면 저 할머니 때문에 죽는 거라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놓고 죽어버리겠다고요. 며느리 손녀 다 죽인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지금처럼 하세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오라 가라 청소해라 뭐해라 그러시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때 일을 회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조망만한 게 진짜 자기 피를 말려 죽일 것 같았다고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 무서웠고 자기도 예전만큼 그럴 힘도 배짱도 사라져 그냥 저희 부부를 뒀답니다. 전화 한 통 하려고만 하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서 말 한마디 하는 게 무서웠다고요. 희정이 그게 순둥해서 저 같은 걸 낳아놓은 줄 알았지. 낳아놓은 게 호랑이 새끼인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게 이 집에 와서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리더니 너 애 낳았단 소식 듣고 울더라. 어이구, 이제 부모 관심이 다 사라지겠구나 싶어서 겁이 나서 그러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무사히 동생 낳아서 기뻐서 우는 거라더라. 그때 아차 싶었지. 지 엄마가 애가 져서 죽었으니 걔가 그런 애야. 그러니 기다려봐라. 독한 거 마음도 약해. 돌아올 때 되면 돌아올 테니. 마음이 미어지게 아팠습니다. 저 하나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써서 살았던 거예요. 고작 16살이요. 시어머니 앞에서 체면도 없이 쿠션에 얼굴을 묻고 한참 끄끄대며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연락은 닿지 않았고 경찰로부터 받은 연락이 없었어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딸의 연락을 기다리는데 그러고 보니 올해 남편 전처의 기일은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구나 싶더라고요. 딸을 기다렸을 텐데 사진을 봤던 전처의 얼굴을 떠올리던 그때였습니다. 불현듯 오래전 딸과 했던 대화가 생각난 거예요. 강 끝에는 뭐가 있냐고 했던 그 이야기요. 남해. 어? 오빠, 남해야. 거기 있을 것 같아. 저는 함께 밤을 지새우며 멍하게 앉아있던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딸을 데리고 갔던 강 끝의 바닷가 마을로 달려간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 남편의 전처는 시모의 반대로 선산에 묻히지 못하고 화장을 했다더라고요. 선산의 아들보다 먼저 죽은 며느리를 묻을 수는 없다고요. 남편도 지긋지긋한 어머님과 같은 장소에 묻히기보다는 자유를 주고 싶어 강에 뿌렸답니다. 딸과 함께 왔었던 바닷가 마을에 도착해 저는 급하게 해변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물속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오빠, 저기 지우 아니야? 아이, 뭐 하는 거야, 지호야! 지호야!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저희 부부 앞을 가로막았는데 그 마을 어르신이었죠. 지호 찾으러 왔어? 예? 아, 어르신, 잠시만요. 저기 우리 애가... 그냥 둬. 네? 그냥 두라뇨. 지금 애가... 애가 엄마 만나고 있잖아. 저와 남편은 그 말에 우뚝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담배 한 대를 피우며 그러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내내 저기서 여기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더 이상 안 들어가. 아유,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애가 갑자기 사라져서 찾으러 온 거예요. 애가 갑자기 어제 오후에 이 동네에 왔지. 우리 집이 저기서 민박하거든. 하룻밤만 재워달라길래 딱 봐도 애 같아서 부모한테 허락은 받았냐 물었더니 그냥 하루만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 내일은 부모님 연락처도 알려주고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뭐하러 왔냐 그랬더니 글쎄 엄마 만나러 왔다는 거야. 그게 뭔 소린고 했는데 애가 눈이 퉁퉁 부어 있어서 뭔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지켜봤지. 근데 이 녀석이 대뜸 바닷물에 뛰어드니까 내가 얼마나 놀래. 마을 이장이 가서 그냥 혼쭐을 내서 데리고 왔더니 하는 말이 글쎄 나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긴 그냥 엄마 만나러 왔대. 엄마 만나러요? 친엄마가 병으로 죽어서 강에 뿌렸는데 그 강줄기가 끝나는 바다가 여기라고. 바다에 들어가 있으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게 아니겠냐고. 내가 그 말에 애가 짠해서 주책 없이 눈물이 다 나더라고. 그래. 그럼 너 실컷 있다 와라. 근데 난 여기서 지켜보고 있겠다. 그런 거야. 어제도 한참 저러고 있더니 오늘 가야 한다고 하니까 아침 대바람부터 또 한참 저러고 있어 지금. 저를 위해 함께 살고 싶지 않았던 할머니와 살면서도 친엄마 품이 사무치게 그리울 16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그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뭘까? 간절히 그 답이 필요했어요. 마냥 어린 줄만 알았던 아이의 배려를 받는 줄도 모르고 속만 태웠던 초보 엄마가 그 속 깊은 아이를 위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아이를 향해 갔죠. 그리고 뒤에서 큰 소리로 아이를 불러 나오게 하지 않고 함께 그 찬 바닷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설프게나마 그 답을 찾아냈다는 것도요. 인기척에 돌아본 딸은 크게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딸 옆으로 가서 바다를 향해 힘껏 소리쳤습니다. 희정아, 야 양희정, 거긴 어때? 자유롭게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지? 미안하다 희정아, 네 딸 혼자 찾아오게 해서. 근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딸 잘 지켜줄게. 많이 미안했고 많이 사랑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너는 영원히 내 딸 엄마로, 내 첫사랑으로 기억할 거야. 딸도 저도 놀라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후련하다는 듯 숨을 몰아쉬며 저희를 보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도 바다를 향해 죽은 아이의 엄마를 향해 힘껏 소리쳤습니다. 희정 씨, 저 이제 지우 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켜봐줘요. 지우 엄마만큼 완벽하진 않겠지만 지우 위해서 뭐든지 해주는 엄마가 돼서 희정 씨가 못다한 그 엄마 역할 내가 멋지게 해내줄게요.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봐줘요. 하고 나니 정말 후련하더라고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죽은 아이 엄마에게 그 마음이 닿은 것처럼요.
아이가 저희 둘을 번갈아 가면서 보더니 아이도 바다를 향해 소리를 크게 내질렀어요. 엄마, 잘 있지? 나 엄마 너무 보고 싶어. 근데 그거 들었지? 나 또 엄마 생겼어. 엄마보다 예쁘진 않은데 엄마만큼 정말 좋아. 그래서 엄마한테 미안해. 새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를게. 그래도 나 봐줘. 나중에 나도 하늘나라 가면 그때 엄마 많이 불러줄게. 엄마, 사랑해. 그날 저희는 비로소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설픈 엄마와 아빠, 그리고 가장 속 깊은 딸이 만나서요. 셋이 얼싸안고 어찌나 울었던지요. 눈물이 짰는지 바닷물이 짰는지 모르겠지만요. 예상치 않게 흘러가서 재밌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현실 도피로 떠난 곳에서 내가 배아파 낳은 딸보다 더 사랑하는 딸이 생길 줄은, 어린 시절 지인이 내 남편이 될 줄은 또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지금 두 딸과 그리고 남편으로 무척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을 얻은 듯이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적이 있어 그런지 주변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어 감시하는 통에 진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죠. 그러니 바랄 게 또 뭐가 있겠나요? 그저 이 평범한 하루가 나날이 지속되기를 그거 딱 하나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